머릿속이 새하얗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앞에 두고 몇 시간째 커서만 깜빡이고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회의 시간에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같은 자리를 몇 바퀴째 맴돌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창의력이 없을까? 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혹시 문제는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애초에 던진 질문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평생에 걸쳐 실천했던 사고방식 정답보다 질문을 바꾸어 보라는 통찰을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이루어낸 인물이지만 정작 그 발견의 시작은 뛰어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아무도 던지지 않았던 엉뚱한 질문 하나였습니다. 오늘 함께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막혀있는 그 문제도 사실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순간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두시고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을 바꾼 한 질문의 여정을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의 소도시 울름에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어린 시절 결코 신동이라 불릴 만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트이는 것도 또래보다 늦었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를 굼뜨고 산만한 학생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의 부모에게 이 아이는 커서 무엇이 되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에게는 다른 아이들과 뚜렷하게 달랐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답을 빨리 외우는 대신 아주 오랫동안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상상하는 아이였습니다. 5살 무렵 아버지에게 나침반을 선물 받은 그는 바늘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반드시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그 나침반을 며칠이고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가 평생 동안 견지했던 태도의 원형이었습니다. 남들이 답을 찾고 지나가는 자리에서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붙잡고 한없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아인슈타인은 나이를 앞당겨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의 입학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물리학과 수학 과목에서는 시험관들이 놀랄 만큼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지만 프랑스어를 비롯한 다른 일반 과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험관 중 한 사람은 그의 답안지를 보고 이 학생은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방식으로 답하는 데는 서툴지만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는 또래를 훨씬 뛰어넘는 깊이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후 1년간 부족한 과목을 보충한 뒤 재도전하여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정해진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능력과 스스로 깊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전혀 다른 종류의 재능이라는 것, 그리고 그중 후자야말로 그가 평생 무기로 삼게 될 능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대학에 남아 연구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어느 교수도 그를 조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학교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결국 생계를 위해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는 물리학자로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아인슈타인은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었던 시기로 회고했습니다. 특허청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발명가들이 제출한 다양한 기계 장치의 특허 신청서를 검토하는 일이었는데, 이 업무의 특성상 그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질문을 접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 시기 유럽에서는 기차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시계 동기화 장치에 대한 특허 신청이 쏟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시계가 정말로 동시에 같은 시각을 가리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훗날 그의 특수상 대성이론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즉, 그가 상대성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화려한 연구실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특허청 업무 속에서 계속 던졌던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기 아인슈타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허청 업무를 마친 뒤 저녁 시간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여 철학과 물리학을 토론하는 작은 모임을 꾸렸는데, 훗날 사람들은 이 모임을 농담 삼아 올림피아 아카데미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대학 소속도 아니었고 유명한 학자도 없었던 이 작은 독서 모임에서 그들은 종종 밤늦도록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훗날 이 모임에서 나눈 대화들이 자신의 사고를 단련시키는데 어떤 대학 강의보다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좋은 질문을 얻는 방법으로 혼자만의 사색뿐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종종 친구들에게 일부러 자신의 생각에 반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주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더 나은 질문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6살 무렵부터 붙잡고 있었던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나란히 달리면서 빗줄기를 바라본다면 그 빛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물리학의 정설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이 질문을 상상 속에서 계속 밀고 나가자 기존의 물리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였다면 이 모순 앞에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답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여기고 질문의 전제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는 그 당연해 보이는 전제, 바로 그 전제를 의심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전환이 바로 특수상 대성이론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다만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그가 남긴 이 말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가 뛰어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질문을 향한 집요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6살의 아인슈타인이 빛과 나란히 달리는 자신을 상상했을 때 당시의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그는 정지한 빗줄기, 즉 진동은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는 파동을 보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빛에 대한 또 다른 확립된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였습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이런 모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접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오히려
이 모순을 더 깊이 파고드는 실마리로 삼았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이 하나의 질문을 마음속에서 계속 굴렸고 26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빛의 속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상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 하나를 무려 10년 가까이 손에서 놓지 않았던 셈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에도 반복해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만약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55분을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쓰고 나머지 5분만 해답을 찾는 데 쓸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널리 전해집니다. 이 말이 정확히 그의 입에서 나온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적어도 이 말이 담고 있는 정신만큼은 그의 실제 연구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서둘러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계속 다듬고 뒤집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던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에는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그가 평생 실천했던 사고의 방법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문제 앞에서 곧바로 답을 찾으려고 서두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먼저 이 질문이 정말로 옳은 질문인가를 되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달리면 빛이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질문 대신 그는 결국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질문의 층위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드는 이 습관이 바로 그가 남들과 달랐던 지점입니다. 표면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려 애쓰는 대신 그 질문이 딛고 서 있는 전제 자체를 의심하는 것, 이것이 정답보다 질문을 바꾸어 보라는 통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막막함을 느낄 때는 대개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던진 질문의 틀 자체가 우리를 좁은 길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질문의 사다리라는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다리의 가장 아래 칸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면적인 질문이 놓여 있고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그 질문이 딛고 서 있는 더 근본적인 전제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다리의 맨 아래 칸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다가 지쳐버리지만 아인슈타인은 답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한 칸씩 사다리를 올라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삶에는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상 대성이론을 완성해 가던 시기, 그는 10년 가까이 극도로 복잡한 수학적 난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중력을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그는 당대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도 풀지 못한 리만 기하학이라는 낯선 수학 체계를 스스로 익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할 때마다 단순히 계산을 다시 하는 대신 내가 지금 풀려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결국 그는 중력을 힘으로 보는 기존의 질문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중력을 공간 자체의 휘어짐으로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질문의 틀을 찾아냈습니다. 이 질문의 전환이 없었다면 일반상 대성이론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 시기를 회고하며 자신이 겪은 어려움은 계산 실력의 부족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된 질문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 그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여러 번 질문의 틀 자체를 갈아엎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처음 그는 가속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그는 애초에 힘이라는 개념으로 중력을 설명하려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모두 막다른 골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좌절 앞에서 연구를 포기했을 법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실패들을 질문을 재조정하는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마다 그 골목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거꾸로 되짚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 공간 자체가 휘어진다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그의 대학 시절 친구였던 수학자 마르셀 그로스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떠올린 새로운 질문, 즉 휘어진 공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스만은 그에게 당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리만 기하학이라는 수학 체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새로운 수학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다시 몇 년이 걸렸지만 그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언어 하나를 통째로 배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있던 시절 한 젊은 대학원생이 그에게 찾아와 자신이 몇 달째 풀리지 않는 물리학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학생에게 문제 자체를 설명해 보라고 청했습니다. 학생이 문제를 한참 설명하는 동안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그런데 왜 이 조건이 필요한가, 이 전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학생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이 세운 전제 중 하나가 불필요하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학생에게 단 하나의 해답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질문을 다시 던지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이 일화는 아인슈타인이 다른 과학자들을 지도할 때도 일관되게 유지했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도록 이끄는 스승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 붙잡았던 질문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그가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벌였던 오랜 논쟁입니다.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양자역학은 입자의 위치와 운동을 오직 확률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로 이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보어와 만날 때마다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사고 실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이 질문들이 결국 그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학문 전체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이는 좋은 질문이 반드시 질문자 자신에게 정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그 질문을 둘러싼 모두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이 통찰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32살의 마케터 현우 씨는 신제품 캠페인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회의를 앞두고 몇 주째 아무런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어떻게 하면
더 눈에 띄는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시장에 넘쳐나는 뻔한 아이디어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도 마커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던 날들을 떠올리며 그때는 자신이 재능이 부족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질문 자체를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광고를 만드는 방법 대신 왜 사람들은 이 제품을 아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질문은 그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품의 화려한 기능을 강조하는 대신 사람들이 이 제품 없이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온 이유를 파고들었고 그 결과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의 캠페인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주 동안 막혀 있던 것은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45살의 스타트업 대표 정민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이끄는 회사는 배송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두고 1년 가까이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송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매달릴수록 회사는 더 많은 인력과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에만 도달했고 이는 비용 문제로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정민 씨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매주 열리는 전략회의가 마치 같은 문을 계속 두드리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정민 씨는 한 직원의 제안으로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배송을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객이 왜 빠른 배송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조사 결과 고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물건이 무조건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아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발견은 회사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배송 속도 자체를 무리하게 높이는 대신 도착 시간을 훨씬 더 정밀하게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에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정민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풀지 못했던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질문의 한계였다고. 23살의 대학생 유진 씨는 졸업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몇 달째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나는 어떤 주제를 연구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매달렸지만 떠오르는 주제마다 이미 누군가 다룬 것 같다는 생각에 번번이 포기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논문 목록을 뒤적이며 밤을 지새운 날들을 떠올리며 그때는 세상에 더 이상 새로운 질문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지도교수와의 상담에서 그는 우연히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는 그에게 어떤 주제가 흥미로운가를 묻는 대신 요즘 어떤 질문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도는가를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간 반복해서 떠올랐던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실제보다 더 친절해 보이는가 하는 소박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논문 주제로 발전시켰고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주제를 찾으려 애쓰는 대신 내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찾자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마지막으로 39살의 소설가 지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번째 장편 소설을 쓰던 중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막혀 반년 가까이 단 한 문장도 더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주인공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답도 이야기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주인공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대신 이 인물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순식간에 떠올랐고 그 답은 그동안 그가 찾아 헤매던 동기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설득력 있는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반년 동안 막혔던 이유는 내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야기는 저절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48살의 중학교 교사 미경 씨는 수업에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는 한 학생 때문에 몇 달째 꼴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수업에 집중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매달렸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점점 더 수업 시간을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기를 떠올리며 교무실에서 혼자 그 아이의 이름을 되뇌며 한숨 짓던 밤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쳐가던 어느 날 그녀는 동료 교사와의 대화 중에 질문을 완전히 바꾸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집중시킬까 대신 이 아이는 지금 무엇에는 집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했고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는 산만해도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수업 방식의 그림과 시각 자료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는 물론 다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몇 달 동안 아이를 바꾸려는 질문만 던지고 있었는데 정작 필요했던 것은 내 수업 방식을 바꾸는 질문이었다고. 이 네 사람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하나의 질문에 갇혀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답을 찾기를 멈추고 질문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평생 실천했던 정답보다 질문을 바꾸어 보라는 통찰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통찰은 현대 심리학과 창의성 연구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제이콥 게첼스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미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에서 창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데 쓰는가가 최종 작품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이 현상을 문제 발견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는데 이는 이미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가 보다 애초에 어떤 문제를 스스로 던지는가가 창의적 성취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심리학자 칼 덩커가 제시한 기능적 고착이라는 개념도 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고착이란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정해진 하나의 용도로만 바라보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 고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문제를 표현하는 질문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덩커가 진행했던 실험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압정 한 상자와 초 하나 그리고 성냥을 주고 촛불을 벽에 붙여 켜보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어떻게 압정으로 초를 벽에 고정시킬까라는 질문에만 매달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압정이 들어있던 상자를 초를 받치는 받침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즉 상자를 단순한 압정 용기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다시 바라보는 질문으로 전환한 참가자들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 불리는 신경회로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특정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느슨하게 생각을 흘려보낼 때 오히려 활성화되며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정보들을 새롭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걸으면서 혹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최고의 통찰을 얻었다고 자주 언급했던 것도 바로 이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억지로 붙잡고 있기보다 질문을 마음 한편에 던져둔 채 잠시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 뇌가 스스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도록 여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그레이엄 왈라스가 제시한 창의적 사고의 4단계 모델도 이 원리를 뒷받침합니다. 그는 창의적 통찰이 준비, 부화, 조명, 검증이라는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부화 단계, 즉 문제를 의식적으로 붙잡지 않고 잠시 내려놓는 시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답을 찾으려 서두르기 때문에 결국 좁은 질문의 틀 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부화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고 과정에 포함시켰던 몇 안 되는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론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이 방법론의 첫 단계는 언제나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 아이데오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팀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초심자의 마음이라는 개념도 이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이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 없이 마치 처음 그 문제를 마주한 사람처럼 순수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던지는 태도를 뜻합니다.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이미 안다고 믿는 것에 갇혀 새로운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인슈타인은 이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이후에도 늘 초심자의 마음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전제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묻는 습관 때문에 때로는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바로 그 습관이 그를 다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통찰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을 오늘부터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7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막혔다고 느껴질 때 곧바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써보십시오. 질문을 종이에 정확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질문 안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전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왜라는 질문을 어떻게로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질문은 종종 과거를 향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머무르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르게 풀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이끕니다. 정민 씨의 사례처럼 어떻게 더 빠르게 배송할까라는 질문에서 고객이 왜 빠른 배송을 원하는가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열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질문 대신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가로 전제 자체를 뒤집었던 것처럼 지금 붙잡고 있는 질문의 정반대를 던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대신 어떻게 하면 확실히 실패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고 있던 실수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질문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좁히거나 넓혀 보십시오.
너무 크고 막연한 질문은 우리를 압도하여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던진 질문이 너무 크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질문으로 좁혀보고, 반대로 너무 작다면 이 문제가 속한 더 큰 맥락은 무엇인가로 넓혀보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다시 던져보십시오. 현우 씨가 광고를 만드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제품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고객의 입장에서 질문을 다시 던졌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나의 스승이라면, 혹은 정반대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사고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질문에 답이 안 나올 때는 잠시 그 질문을 의식의 표면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잠시 낮잠을 자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이 그러했듯 억지로 답을 쥐어짜내는 대신 질문을 마음 한편에 던져두고 뇌가 스스로 연결고리를 찾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던진 가장 좋은 질문 하나를 기록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은 평생 수많은 노트에 자신이 떠올린 질문들을 빼곡히 적어두었습니다. 이 질문들 중 상당수는 답을 찾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기록해두는 습관은 지금 당장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질문이 언젠가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다시 떠올라 예상치 못한 통찰로 이어질 씨앗을 심어두는 일입니다. 이 7가지 실천법 중 오늘 단 하나만이라도 골라 지금 여러분을 맡고 있는 문제 앞에서 바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지식을 가볍게 여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방대한 지식을 갖춘 물리학자였습니다. 그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지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의 한계 안에서만 작동하지만 상상력은 아직 아무도 던지지 않은 질문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부연하며 지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는 모든 것으로 제한되지만 상상력은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답을 많이 아는 것보다 아직 답이 없는 좋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희소하고 소중하다는 그의 평생의 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빨리 내놓는 훈련만 반복시킨다며 종종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교육의 진짜 목적이 지식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어 보라는 말이 원래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대충 넘어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문을 향한 집요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씨름했습니다. 다만 그는 같은 방향에서 계속 벽에 부딪히기보다 그 벽 앞에서 방향을 바꾸어 다시 시도하는 유연함을 함께 갖추고 있었습니다. 진짜 창의적인 사고란 질문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도 동시에 그 질문의 틀 자체를 계속 의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태도에서 나옵니다. 만약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 지쳐 있다면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거창한 발명이나 예술 작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의 갈등 앞에서 왜 이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질문 대신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표현하려는 걸까로 질문을 바꾸어 보면 전혀 다른 대화가 시작됩니다.
진로에 대한 막막함 앞에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라는 질문 대신 나는 어떤 문제를 풀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로 질문을 바꾸어 보면 훨씬 더 선명한 단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질문을 바꾸는 습관은 물리학자나 예술가만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지극히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 다만 나는 문제를 더 오래 붙잡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그가 평생 실천했던 태도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빠른 답을 찾는 재능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오래 붙잡고 그 질문을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인내심으로 물리학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업무의 아이디어이든 학업의 막막함이든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든 그 문제 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배운 대로 지금 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정말로 옳은 질문인지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단 하나의 다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현우 씨의 막막했던 캠페인도, 정민 씨의 풀리지 않던 배송 문제도, 유진 씨의 방황하던 논문 주제도, 지훈 씨의 멈춰버린 소설도, 미경 씨의 산만한 제자도 모두 처음에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답을 찾기를 잠시 멈추고 질문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막막한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답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올바른 질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이 정말로 내가 던져야 할 질문이 맞을까? 아인슈타인이 평생 붙잡았던 이 한 문장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답보다 질문을 바꾸어 보라. 여기까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평생 실천했던 정답보다 질문을 바꾸어 보라는 통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막막한 순간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